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질 경우 양쪽 의료기관에 각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67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3만 8천여 명에게 1,426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62%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의 순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급기야 환자를 이웃나라 독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만 70만 명이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수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1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경매 시작 전 감정가보다 4배가 넘는 값에 낙찰됐는데 최종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호전된 중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 여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서 의사 판단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는 경우 각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을 의뢰하는 기관에는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의 3배를, 전원을 수용하는 병원에는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입원일로부터 최대 5일 동안 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격리 해제 기간인 10일보다 먼저 퇴원해서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면 의료기관은 입원 유지비와 이송비를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5%인 230병상, 병상이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인 37병상 등 총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질병청의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의 활성화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만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은 지금의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과정에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더 보완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 하루 평균 5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시행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2주간 발생한 12세에서 17세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98.7%가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사례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18세 이하 위중증 환자는 14명으로 모두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경 반장은 10대 중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고등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은 반면 중학생 이하에서는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국내 혈액 보유량이 4.2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 보유량이 3일에서 5일분에 불과해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동절기 혈액 수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3일분 미만이면 주의,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합니다. 24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4.21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땀 흘린 결과물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검증 단계인 임상시험의 벽에 부딪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임상시험에 성공한다 해도 국내 보급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임상시험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2상과 대규모 3상에서 효능을 검증합니다. 통상 수만 명이 참여하는 3상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대조군으로 위약을 투여해 효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미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고 미접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대신 위약을 맞는 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위약 대조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비교 임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교 임상은 위약이 아닌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합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아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업체들은 기존 백신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비교 임상은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수월해 선발 백신 업체가 후발 업체에 대조 백신 제공을 꺼냅니다. 또 정부가 구매한 해외 백신은 계약상의 문제로 임상시험의 대조 백신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상시험에서도 문제가 없는 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직접 임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상에 성공해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국내 보급은 불가능합니다. 자칫 국내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백신 혜택을 자국민이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조 백신 확보에 국제 공조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 3만 8천여 명에게 총 1,426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확인 요청 사업체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당, 카페가 62%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이 16%, 유흥시설이 7% 순입니다. 보상 액수별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36.9%로 가장 많았고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곳은 0.1%, 하한액인 10만 원은 11.2%입니다. 확인 요청은 각 지자체가 파악한 방역조치 이행 명단에서 누락된 업체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서
중기부는 매주 확인 요청 사업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 도심 청계천 주위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올 연말 서울 상암동을 시작으로 강남과 여의도, 마곡 등 영업용 자율주행차 거점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4천만 명이 찾는 서울 도심의 청계천. 내년 4월부터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가 다닙니다. 운행 구간은 청계광장에서 청계오가까지 4.8km를 왕복하는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경궁, 광장시장 등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와 연계해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계천은 전기 자율차, 보행, 자전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공간으로서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이달 말부터 자율차가 테스트를 마치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방식인데 일단 승용차형 자율차 6대로 출발합니다. DMC역과 아파트 단지, 공원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행됩니다. 한 달간 무료 운행 후 내년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사실상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에는 강남 일대도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됩니다. 여기선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10대 이상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 자율차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인프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2026년까지 서울을 세계 탑5, 5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동반돼야 합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과 안전사고 우려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000명대에서 4,000명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동안 서서히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급증인데요.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본격적인 확산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엊그제 월요일 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서 이번 주 평일에는 4,000명대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예측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2주까지는 큰 폭의 확진자 증가세는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방역조치 완화와 높은 백신 접종률 사이의 어떤 절충 구간, 즉 버퍼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산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분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사이의 어떤 절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11월 15일 월요일에 2,0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절충 구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때부터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평일에 3,000명대를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는 평일 기준으로 4,0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 말씀드린 그러니까 절충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나 감소를 유지하고 있는 힘의 균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리화학적 개념으로 볼 때 이 절충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즉 현재는 확산세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세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화율이 2%대 중반대로 치솟았는데요. 같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중증화율 같은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에 1.56%였고 3주 후인 넷째 주에는 2.36%였습니다. 근데 현재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2% 중반대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발생 상황을 보면 중환자의 84% 그리고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94%가 60세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현재 중환자,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규모는 그러니까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는데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60대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 그리고 돌파 감염 이 부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향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의 발생 수는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확진자 가운데서 고령층, 특히 미접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에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3.7%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병상 대기자도 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대책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중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우리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그 병상 확보 대책으로 이번 11월 달에만 행정명령을 오늘 포함해서 3차례를 내렸거든요. 예. 11월 5일 날 그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수도권에서 약 1,100여 병상을 확보를 했고 11월 12일 날도 52개의 추가 병상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수도권에서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267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물론 개수만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중증 환자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확보한 이 추가 병상 중에 중환자 병상은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나 뭐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전체 확보한 추가 병상 규모만으로 볼 때에도 이 부분이 한꺼번에 가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중환자 그 위중증 환자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따라서 병상 확보 속도보다 중환자 발생 속도가 훨씬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향후에 이미 확보한 기확보한 중환자 병상이 모두 소진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더 발생을 했을 때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환자 병상은 코로나19 환자들만 입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질환의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병상 확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의료 대응여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정부가 수도권에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비상계획 발동할 시점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80%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국을 보더라도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어제 5시 기준으로 70%를 넘어서 71%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이 병상 가동,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병상은 거의 없다, 소진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예. 근데 전국,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봐도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있어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60대 이상에서 미접종자 또는 돌파 감염으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예.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접종 등으로 항체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된 데다가 지금 확진자가 전국 규모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1, 2주 정도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상당히 늦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소 늦었지만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경에는 비상계획을 발동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상계획 발동이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전국에서도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중환자병상이 가장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합쳐서 전국이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2단계 전환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고요.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령층에서의 확산세도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9세 이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연령을 차치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가 백신 접종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번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나이나 사이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연령대는 백신 접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산세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단계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화이자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성과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은 이유는 효과가 아니라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번에 화이자 측에서 발표한 100% 예방 효과는 실제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백신 접종은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본인이나 또 부모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백신 더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모두 합해서 이 낮은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다 우수할 걸로 생각되는 백신을 확보하고 허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11월 22일 날 그 노바백스 위탁 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신청을 식약처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식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백신들 같은 경우에 원래 과거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조건부 내지는 긴급 사용 승인이 더 맞는데 지금 정식 사용 승인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이 노바백스 백신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하신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에 있어서도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못 맞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안전성이 우수한 백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식 사용 승인을 했을 때는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허가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 이상으로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식 사용이 승인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승인 절차 없이도 그 낮은 연령대에서 접종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식 사용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백신들이 도입이 됐을 때, 허가가 됐을 때 이러한 문제의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말씀드린 노바백스 이외에도 기존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적어도 12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성인 대비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한 연령대에 대해서는 저용량 접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다른 방향에서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8세 이하는 기본적으로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접종률이 좀 올라갈까요? 글쎄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아무래도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될 텐데 이 방역 패스가 적용을 된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 명. 하지만 2주 뒤인 18일에는 14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2%가 증가한 겁니다. Ove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Most of these children are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most of them are not sick enough to come into the hospital.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 그런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5%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의 아주 어린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릅니다. You'll see more children likely get infected. And since you have a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even though the percentage is small,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will require hospitalization. So quantitatively, you will see more children in the hospital. 미 당국은 미성년자 감염 문제가 심각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 지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급기야 환자를 이웃나라 독일로 보내기 시작했고 WHO는 내년 3월까지 유럽 지역에서 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 보훔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병원이 꽉 찬 네덜란드가 이웃나라 독일로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하루에만 2만 3천여 명,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5만 4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Outbreak Management Team heeft opnieuw vergaderd en ook tegen ons gezegd, die basismaatregelen worden nog steeds onvoldoende nageleefd. En willen we in staat zijn om pas op 3 december een besluit te nemen over het vervolg en niet eerder, dan is het heel belangrijk. 지난 여름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선언했다가 최근 전국적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Es ist so, dass in den letzten Tagen tatsächlich die Impfrate auch hier im Austria Center und in ganz Wien und soweit ich weiß auch in Österreich zugenommen hat. Wir waren im Schnitt vor 2 Wochen bei 1000 Impfungen pro Tag hier im Austria Center. 하지만 WHO는 섬뜩한 경고를 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입니다. WHO는 유럽 지역 53개국 가운데 49개국에서 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마스크 착용 없이 2m 사회적 거리 두기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공과대 에파미논다스 마스토라코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m 이상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질 수 있다며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계산 모델을 사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기침할 때 대부분의 큰 비말은 근처 표면에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비말은 2m가 훨씬 넘는 곳까지 빠르고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말이 퍼지는 거리와 속도에는 실내 환기 상태가 영향을 미치며 비말이 나온 지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확산이 급속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 독자적으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칭화대학과 선전시 제3인민병원 등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2종류를 개발해 지난달 초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에 조건부 출시 승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허난사범대학이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다음 달 시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아즈부딘으로 불리는 이 먹는 치료제는 현재 허난성 정저우대학 부속병원에서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의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중국 내 광저우와 선전, 난징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코로나19 방역 모범 7개국에 뽑혔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시각 23일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가 변덕스러운 코로나19에 맞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선정한 코로나19 방역 MVP 7개국은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스위스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7개국이 강력한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적 결집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매 단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규율에 따름으로써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 덕분에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총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투입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테일러시는 인구 17,000명의 소도시로 삼성전자의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추격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보호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대 우선 과제라며 삼성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생산 기지를 부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어내고 다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코로나19 잡기에 집중했던 정책 역량을 물가 잡기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푸는 등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석유 소비국과 국제 공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6.2% 올랐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인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서둘러 돈줄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탓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물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분야가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High gas prices. This is a problem, not just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The price of gasoline has reached record levels recently in Europe and in Asia. 이를 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주요 석유 소비국들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비축유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largest ever release from the U.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help provide the supply we need as we recover from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유회사의 담합 등 가격을 올리는 불법 행태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기름값을 시작으로 물가를 잡고 지지율 반등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수식이 담긴 자필 원고가 1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원고는 1,1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경매 시작 전 책정된 감정가 200만에서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억에서 41억 원의 4배 수준으로 아인슈타인이 남긴 문서 중 최고가입니다. 입찰은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서 시작해 2명의 응찰자가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씩 호가를 올리며 경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에게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좁힐 것을 권고하고 새로운 지불 생태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강행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일엔 화산 지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도시 건설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명가량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 대표를 만나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조 백신 확보가 필수적인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한 주간 바이오 이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대조 백신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백신 업체들이 비교 임상에 쓸 대조 백신을 구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우선 전통적인 임상시험 3상과 이 비교 임상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통상 이제 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 참여자들에게 그 개발적인 백신을 투여하는 그룹과 위약, 즉 가짜 약을 투여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예. 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등은 모두 다 이 정통적인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지금 한 네. 1년, 2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위약을 투여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신에게 백신을 맞지 말고 가짜약을 맞으라는 얘기인데 네. 선뜻 내가 이 위약을 맞겠다라는 이런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네요. 이 모집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내 보건당국은 그럼 국내에서 개발하는 업체가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을 해라. 뭐 이렇게 정해준 거죠. 예. 이 비교 임상 방식은 위약을 투여하는 대신에
이미 승인받은 백신을 대조군으로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하는 그룹과 이 승인받은 백신을 투여받은 그룹을 비교해서 이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조군으로 활용하는 승인받은 백신, 그러니까 대조 백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대조 백신은 어떤 백신을 이용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과 같은 플랫폼의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뭐 예를 들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비교 임상으로 3상을 진행한다면 같은 mRNA 플랫폼인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는 게 좋죠. 지금 국내 식약처에 임상 3상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2군데 있는데 이제 한 개 업체는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또 한 개 업체는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미 승인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은 노바백스가 승인 이제 신청을 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이 국내 개발 업체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대조 백신으로 삼아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백신을 그냥 사실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연구에 사용할 대조 백신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리포트가 조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대조 백신이라는 거는 이미 승인을 받은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이들 업체들은 이제 선발 업체인 거잖아요. 이미 백신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이들 업체가 이제 백신을 줘야지 후발 업체들이 대조 백신을 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발 업체들은 이 대조 백신 주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는 이 선발 업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수천억 원 정도의 임상 비용이 들었어요. 이제 비교 임상을 진행하면 이 비용과 인원이 원래 정통적인 방식보다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이제 선발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드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하면 상용화까지 가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조금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니들은 뭔데 이렇게 쉽게 하냐. 기본적으로 이걸 좀 주기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들을 국내 개발업체들이 이미 지금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도 대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미 이제 국내 개발 업체들이 정부에 이런 걸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이 백신 구매가 어떤 전략 물자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백신을 구매하는 그런 거지 사기업이 이 해외 백신을 개발한 업체들한테 백신을 따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해외 백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이미 구매한 해외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 해외 기업들이랑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 기업들이 뭐 임상 3상을 하더라도 비교 임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이 백신을 임상시험에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구매한 해외 백신은 이 국내 기업들의 임상시험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이 해외에서 직접 백신을 구매해서 이걸 비교 임상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사서 이걸 임상 시험에 쓰는 것은 뭐 계약 위반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례로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백신이 있잖아요. 주 생산 지역은 유럽인데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고 태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을 때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자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구입한 백신을 임상시험에 뭐 써도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이나 이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을 우리 기업이 이제 구매를 해서 그 백신을 대조 백신을 이용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도 그거를 제공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해외 기업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대조 백신을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해외에서 차선책으로 이 대조 백신을 구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회에서 살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대조 백신을 구해서 해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도 국내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국내 사용을 허가해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이런 백신이잖아요. 예.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유럽에서 승인한 백신도 있고 SK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도 있는데 유럽에서 생산한 백신이나 SK가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백신인 거죠. 써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난 백신인데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되는 백신이야 지금. 똑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이들 쪽은 우리나라가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 백신을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허가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다. 비교 임상 방식으로. 그래서 그 임상이 최종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걸 수출은 할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상에 들어간 대조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백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 어떤 관련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힘들게 대조 백신을 구해서 해외에서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비교 임상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기술적 난관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 난관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이 새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백신 개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플랫폼 기술은 게 쉽게 말하면 기반 기술인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방식이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노바백스가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백신은 단백질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mRNA냐 바이러스 벡터냐 이 단백질 재조합이냐 이걸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기술을 일단 확보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그 변이 바이러스 부분만 갈아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렵게 개발한 백신인데 꼭 국내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델타 변이 표준 물질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내에서 검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하고 유전자 전체를 포함한 델타 변이 표준 물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표준 물질을 이용하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델타 변이 진단 성능을 평가하고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면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에디스 코안대 연구팀은 노인 227명을 127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커피를 자주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도 인지 저하가 더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커피를 자주 마신다고 응답한 노인은 치매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 속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 속도도 더 느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과학관들이 마련한 올해 기획 전시들이 온라인상에서 VR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 등 5개 국립과학관이 올해 개최한 전시와 현재 전시 중인 전시 8개를 오는 29일부터 통합 전시관람 사이트에서 VR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관은 전시 공간을 파노라마로 촬영한 뒤 디지털 보정 작업 등을 진행해 전시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방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충북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등 신종호흡기 감염병 대응 협력 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분석해 질병청의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으로 4,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경각심을 바짝 조여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멈추지 않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